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세미러 유지현입니다. 오늘은 듀얼 모멘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마다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건이 그렇게 되진 않네요. 그래서 2주 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게 오늘까지 해서 듀얼 모멘텀 교재는 끝낼 거고, 코드 위에 ETF로 시작하라 해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코드 설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듀얼 모멘텀이 아니고 모멘텀이라는 것이 왜 작동을 하는지 사람의 투자자들의 심리 상황 가지고 알아봤어요. 예, 몇 가지 심리적인 편향들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복습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죠. 정박 효과, 확증 편향, 군집 행동, 대표성, 자기 과신, 정보의 전파, 느린 전파, 처분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과잉 반응, 과소 반응을 통해서 시장에 모멘텀을 발생시키게 한다고 했고, 그 모멘텀은 시장에서 제1의 일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모멘텀을 사용하면 동적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적 자산 배분이 뭐냐? 여러 가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상황에 적응해서 능동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자산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원유 선물 이런 것들이 다 투자 자산이 될 텐데, 요즘에는 ETF가 잘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투자할 수 없었던 것들도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ETF를 사용하면 이렇게 동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알아보겠지만 미국은 엄청난 형태의 많은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TF 시장이 미국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커졌긴 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투자 자산들, ETF 종목들이 올라와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지만, 아직도 ETF 중에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래 많아요. 그래서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ETF를 시작하라 교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전 세계 시장은 점점 좀 통합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커플링 되는 게 이제 아주 약하게 커플링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강하게 커플링 되어 있어서 한 시장이 망가지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자산 배분이라는 게 별로 의미 없어져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간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영구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 사놓고 채권이면 채권, 주식이면 주식, 6대4 한 번 사놓고 잊어버리는 게 효과가 없어지고 있어요. 바이 앤 홀드 전략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의 상관성을 예로 들어보면, 강세장일 때는 월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17,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강세장에서는 이제 디커플링 되는데, 약세장에서는 0.76으로 강해져요. 그러니까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다 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약세장에서 급락장에서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디 투자를 해도 위기를 슬기롭게 피해나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예, 약세장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래서 그걸 슬기롭게 덜 손실을 보면서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 동적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듀얼 모멘텀을 통해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서
적응해서 자산을 배분하는 게 가능하다. 듀얼 모멘텀은 시장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멘텀에서 유일한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반추 기간이라는 게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반추 기간이라는 말, 반추라는 말이 좀 요즘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추는 모멘텀의 형성 기간을 말합니다. 그 모멘텀을 측정하고 포트폴리오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빙 에버리지를 예를 들면 무빙 에버리지를 저희가 뭐 10일 이동 평균선,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그 기간을 지정하잖아요. 그걸 윈도우라고 하는데 커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듀얼 모멘텀 이 책에서는 이게 데일리가 아니고 월간이에요. 먼슬리로 그 기간을 정하는데 그래서 최적의 반추 기간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6에서 12개월인데 이거는 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그 반추 기간을 튜닝해 본 많은 논문들을 서베이해 본 결과 거의 음, 결론적으로 6에서 12개월이 가장 좋다라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2개월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전율과 거래 비용이 낮다. 예, 그 내가 거래를 12개월이면 그 12개월만큼 거래 빈도가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거래 비용이 낮겠죠. 그런데 왜 12개월이 가장 좋으냐? 그것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투자자들이 그 앞서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것 중에 정박 효과라는 게 있었죠. 정박 효과. 그것 때문에 과소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내가 기관 투자가인데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시장이 추이가 변했을 때 그 시간 추이를 인지하고 그걸 적응해서 이 반응하는 속도가 거의 이제 12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반영해서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에서 12개월이 가장 잘 작동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고 실증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반추 기간을 가지고 듀얼 모멘텀을 측정한 결과 가장 수익률이 좋고 잘 모멘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12개월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절대 모멘텀이 나오는데요. 상대 모멘텀은 자산 간 그 모멘텀의 크기를 비교해서 더 모멘텀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게 상대 모멘텀인데 절대 모멘텀은 최근 12개월간 초과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수익이 나면 주식을 매수하고 마이너스 수익이 나면 주식 매도하고 채권에 이제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초과 수익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여기서 초과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간에 같은 기간에 미국 국채 수익률 대비해서 해당 자산의 수익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2개월 국채 수익이 1%였는데 내가 주식 종합지수의 뭐 12개월 수익률이 2%였다. 그러면 1분의 2니까 2배 더 강한 거잖아요. 모멘텀이. 이럴 때는 주식을 사고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1% 올랐는데 어, 주식이 0.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반인 거죠.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러면 국채 수익이 더 낮잖아요. 그럴 때는 주식을 사지 않고 채권에 산다. 이게 절대 모멘텀의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엄청 단순하죠. 그런데 아주 단순하지만 시장에서 이 효과는 탁월하다.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 모멘텀은 방어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락기에 작동을 잘 하는데요. 그래서 절대 모멘텀의 장점은 대세 하락기에 이제 내 손실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보존해 준다. 이게 로스컷과 비슷하다. 그래서 상승기로 전환할 때 다시 플러스 수익을 주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플러스 그 시그널을 주니까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어, 그 기제로 발동한다라는 거죠. 뭔가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는데 인계철선이라는 게 있죠. 인계철선. 그 뭔가
적군이 왔을 때 적을 이제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철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계철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시장에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를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점이 그렇게 있는데 단점은 시장의 단기 조정에 이제 단기적으로 훅 떨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축 기간이 12개월로 기니까 그 손실이 다른 손실에 비해서 이제 더 커지지 않으면 쉽게 빠르게 반영이 안 되니까요. 단기 조정에는 반응하지 못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반축 기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서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투자 성향에 맞는 기간을 선정해서 그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상대 모멘텀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 이상 자산이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비교해서 리밸런싱 하는 게 이제 상대 모멘텀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을 비교해 보면 절대 모멘텀은 프로핏은 상대 모멘텀이 다소 앞서지만 MDD 측면, 이게 방어적 측면에서 절대 모멘텀이 절대 앞서기 때문에 상대 모멘텀은 공격형이라고 할 수 있고 절대 모멘텀은 방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두 개를 다 섞으면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기초하여 듀얼 모멘텀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멘텀이 전략 중에 이제 게리 안토나치 작자가 그 소개한 세 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이퀄티 모멘텀이라고 해서 GEM이라고 하는데요. GEM이 영어로는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석이라는 뜻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보석 같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듀얼 모멘텀을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한 이제 저자의 기본 전략인데 표준 종목을 보면 S&P 500 지수하고 바클레이즈 미국 종합 채권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채권이겠죠. 채권하고 MSCI, ACW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건 이 세 가지의 그 지수를 가지고 동적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바클레이즈 미국 종합 채권 지수가 뭐냐면 만기 5년 미만의 채권 투자 적격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종합 채권 지수고 MSCI ACWI는 시가총액 가중 지수인데 시가총액이 큰 게 이제 더 지수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는 종목을 이제 넣은 지수가 아니고 24개 선진국과 21개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을 포함한 지수이다. 그러니까 그 각각 나라의 이제 그 종합 지수를 종합해서 만든 ETF 지수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이제 간접 투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지수로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운영 방식은 매달 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스텝이 있는데 S&P 500 지수와 MSCI CWI 지수를 12개월 수익을 비교를 해서 수익이 더 좋은 지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이 더 올랐으면 미국 지수를 사고 미국의 다른 나라의 지수 그 종합지가 지수가 더 올랐으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2는 스텝 1에서 S&P 500이나 MSCI ACWI 그러니까 미국이나 미국의 나라 둘 중에 하나 선택된 지수하고 아까 바클레이스 종합채권 지수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더 수익이 좋은 지수를 최종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스텝 1은 상대 모멘텀이고 스텝 2는 절대 모멘텀이겠죠. 예. 최종적으로 가장 수익이 좋았던 12개월 수익이 좋았던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 지수 중에서 가장 12개월 수익이 가장 좋은 애를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듀얼 모멘텀 GM의 그 기본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걸 매달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애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전략의 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를 보면요. 잼 대비 그냥 상대 모멘텀만 썼을 때, 그 절대 모멘텀만 썼을 때, 아예 안 쓰고 그냥 그 개별 주식을 지수를 그냥 비교해 봤을 때인데요. 어, 잼을 썼을 때 17.43%의 프로핏이 나는데 상대는 그보다 좀 3% 낮죠. 절대는 5% 정도 낮고요. ACWA는 수익이 반이네요. 그 다음에 ACWI랑 채권 지수를 혼합해서 쓰면 HWI 그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1% 정도 수익이 좋지만 그래도 잼보다는 월등히 낮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샤프 지수를 봐야 되는데 변동성도 그 잼이 다른 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샤프 지수가 가장 높죠. 0.87로 가장 높고요. MDD가 엄청 낮죠. 지금 보면 잼이 보면 마이너스 17.84고요. 제일 높은 게 상대 모멘텀인 ACWI 단독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텐데 MDD가 거의 60%예요. 60%면 뭐 내 수익의 투 포트에 60%가 날아갔다는 얘기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7%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 되게 그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좀 이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17% 자기 그 투포트에 내가 100만 원 불고 있는데 17% 날라가서 거의 80만 원대로 그 쪼그라들면 제정신이겠어요? 예. 그래서 17%도 실제 당해보면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수치인데 60%는 뭐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MDD를 확 낮출 수 있는데 프라핏도 가장 높다. 이게 이제 잼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얼리 프로핏을 밑에 보면요. S&P 500 상승 시에하고 S&P 500 하락 시를 각각 봤는데요. 잼은 S&P 500 상승 시에도 상승 시에는 당연히 21.9%로 S&P 500보다 수익이 좋고요. 하락 시에 뭐 S&P 500이 마이너스 15%에서 수익이 나도 평균적으로 잼은 오히려 플러스 2% 수익이 나서 벤치마크 대비 17% 이상의 수익이 난다.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S&P 500 지수가 아니라 잼 같은 그게 ETF로 올라와 있다면 이 잼을 사겠죠. 나 같아도 사겠어요. 예, 여러분도 사겠죠?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이 이제 GBM인데요. GBM이 글로벌 밸런스드 모멘텀의 약자인데 얘는 잼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아까는 그냥 바클레이즈 채권 지수를 종목 중에 하나로 채택을 했는데 얘는 투자 비중의 70%를 잼에 구성하고 잼으로 구성하고 잼을 하나의 이제 ETF 상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는 무조건 채권 상품에 무조건 30% 투자를 하고 나머지 70%만 잼에 구성하는 좀 더 보수적인 그 투자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잼의 성과를 보면요.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를 기계적으로 그냥 할당해서 유지하는 전략에 대비해서 샤프 지수가 2배 높고요. MDD는 절반 수준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GBM은 프라핏이 16.04,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0.06, 그래서 샤프 지수가 0.98이었고요. MDD가 16%로 굉장히 낮죠. 앞에 GM이 샤프 지수가 0.85였어요. 0.87이었네요. 0.87이었고 MDD가 17 마이너스 17%였는데 얘는 MDD가 1% 나눠졌고 샤프 지수는 0.1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작으면서 수익이 높은 좀 더 보수적인 전략이 될 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라면 수익이 좀 더 높은 재물 선택하겠어요. MDD를 좀 1%더 MDD 1% 차이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1%라도 더 프로핏이 높은 걸 선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프로핏 17.43은 복리거든요. 복리 1%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납니다. 단위 2%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리 1%는 굉장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건 듀얼 모멘텀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DMSR 전략인데요.
그래서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느껴지는 게 뭔가 순회를 한다 라는 뜻이고, 섹터를 순회한다는 뜻이겠죠. 섹터가 뭘까요? 섹터를 딱 보면 왠지 뭐 산업별 그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산다는 얘기 같죠. 그냥 봐도. 아니면 뭐 시가총액별로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나눠서 그때그때 가장 그 모멘텀이 강한 애들을 돌아가면서 산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의 산업센터별 지수를 순환하며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운영 방식은 산업 섹터 지수들 중에 모멘텀이 가장 강한 지수들로 포트를 구성하는데, 절대 모멘텀으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수익이 되면 종합 채권 지수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GEM에서는 첫 번째 스텝이 상대 모멘텀, 두 번째 스텝이 절대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스텝에서 S&P 500하고 MSCI, 그러니까 다른 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의 지수를 이게 비교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산업별 지수를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다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12개월 수익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에서 이제 그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지수 하나를 선택하고, 근데 그 모멘텀 지수가 미국 시장 그 채권 지수보다 낮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수익이 나면 섹터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M보다 그 다루는 그 투자 자산이 더 많겠죠. 투자 지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성과를 두고 보면요. DMSR을 듀얼 모멘텀 운용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더 달성했는데요. GM보다도 높고 MDD는 GM이랑 비슷한데 샤프 레이쇼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핏이 18.8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 이제 복사해오는 과정에서 좀 잘못 복사를 해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근데 잼보다는 확실히 수익이 좋다. 저라면 DMSR을 선택해서 투자 전략을 짜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서 그 소개하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뒷부분은 뭐 책에서 얘기하는 이 듀얼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이볼브에서 이제 만든 메소드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엑셀러레이트 모멘텀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12개월 전 주가하고 오늘의 주가를 이제 비교하는 주가 수익률만 쓰는 게 아니라 주가의 궤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가 수익률과 시간의 제곱을 뭐 회귀 분석한다든지, 최근 12개월에 이제 기아 수익률을 구하거나 기울기들 같은 거를 이제 측정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전 12개월 수익률과 최근 12개월 수익률을 비교해서 플러스면 사고 뭐 마이너스면 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시 모멘텀과 넌 프레시 모멘텀이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해서 한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프레시 주식이, 그러니까 최근 이전 12개월 수익률보다 최근 12개월이 높은 그런 프레시 주식이 그렇지 않은 주식들보다 매월 0.4% 정도 이상 더 높은 수익을 보였다고 이제 소개하는 논문들이 있었고요. 이것으로서 듀얼 모멘텀 교재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하려고 했던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 책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주요 이제 전략들을 소개하고 실제 코드로 돌려보면서 어떤 전략들이 우수한 성능을 내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올려둘 동영상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